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상소의 의의와 상소의 종류, 그리고 상소권자와 상소기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상소의 포기와 취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소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소 포기라는 것은 상소권자가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대하여 상소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소송 행위입니다. 상소 제기기간 내이지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심법원에 대해서 상소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상소 포기이지요. 이에 반해서 상소 취하는 일단 상소를 제기했다가 그 제기한 상소를 철회하는 상소법원에 대한 소송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소 취하는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것을 철회한다는 점에서 상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상소 포기와 포기하는 상소 포기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소의 포기 취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349조에 보시면 검사나 피고인 또는 339조에 규정한 자, 339조에 규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 항고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피고인도 또 339조에 규정한 자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죠. 다만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사람은 341조에 규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사형, 무기, 징역이나 무기 근거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극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한편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법정 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앞에서 봤던 이 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354조에서 보는 것처럼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상소의 포기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재상소가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소의 포기 취하 또 그 동의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해서 동의한 사건과 관련해서 2015년에 선고된 2015도 7821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4746에 보시면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지요. 금방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341조에 규정된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와 같은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만약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의 동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4747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구술로서 상소 취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748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를 취하거나 상소 취하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재상소가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4749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항소 취하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것이 피고인이 항소 취하에 동의하는지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호인의 항소 취하가 효력이 있다고 봐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던 그런 사안이죠. 그런 경우에 법원은 4750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항소 취하에 그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항소 취사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변호인의 항소 취하에 대해서 피고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술에 의한 동의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겠다. 왜?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 취하에 동의하게 되면 재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소권의 취하와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소권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소권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소권 회복 청구권자는 상소권 회복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338조 내지 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할 수 있는 자, 상소권자가 되겠습니다. 상소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 바로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 과연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냐,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냐, 그 밖에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가 있는데 별도의 원인이 게재되었을 때도 과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강의 안에 있는 99모 40 99년 5월 18일자 990 40 결정을 보시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피고인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를 받은 다음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단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서 상고 포기의 의사를 번복해서 다시 상고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소권 회복 청구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상고를 포기했다가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려 그러면 아까 금방 본 것처럼 이 사이에 그렇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어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한편 4754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를 포기한 자는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에 근거한 절차속행의 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절차속행의 신청이라는 것은 상소권의 포기가 무효 또는 부존재다. 과연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고를 포기한 이것이 무효냐 부존재에 해당해서 절차속행의 신청으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고를 포기했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다시 상고를 한 것은 상고 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소권 회복 청구를 원심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인데요. 먼저 4755를 보시면 상소권 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부한 바와 같죠.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징역 3년 6월의 형을 2월 10일 날 선고받고 같은 날 7일 내에 상고 제기 기간 내인 7일 내에 상고를 포기했다가 다시 상고 제기 기간 7일 내인 13일 날 상고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한 사안을 하였던 사안인 것인데요. 4756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상고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다시 제기해서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지 이미
상소 제기 기간이 도과했음을 전제로 해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여지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소권 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말인 것이죠. 한편 앞서 봤던 형사소송규칙 154의 규정에 의한 상소 절차 속행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은 상소가 일단 제기되었다가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상소를 포기하겠다, 상소를 취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 절차가 종결 처리된 경우에 상소 포기 또는 취하의 부전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상소 절차 속행 신청 제도라는 것이죠. 4757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 절차 속행 신청 제도는 상소가 제기된 후의 일로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이유로 다투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 4758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형사소송규칙 154조에서 정한 상소 절차 속행 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자발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고에 의하여 계속된 상고 절차나 원심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등에서 상고 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으면 되는 것이지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고를 제기했다면 그 상소가 기각되든지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상소심이 열린다면 거기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재상소의 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상고 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판단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 포기로 인한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상고, 기각, 부적법 결정이 내려지는 사안이고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은 일단 상소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상고의 포기나 취하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소 절차 속행 신청에 대해서는 여기 참고 표시에 근거 조문을 적어놨고요. 다른 뒤에 강의 부분에서 또 다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뤄질 것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 84년 9월 28일자 835 결정을 보면요. 역시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함에 있어서 소환장을 송달해야 되죠. 어디로 먼저 소환을 했냐 하면 피고인의 주거로 송달을 했지만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록에 나와 있는 근무처로 송달을 했지만 역시 송달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하고 소재 탐지 촉탁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회보를 받고서 비로소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공시송달에 기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됐던 그런 사안인데요. 우리가 소송 행위에서 본 것처럼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또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다 송달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4766에 보니까 기록상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기재가 있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주소가 또 다른 주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송달을 하지 않고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상소 회복 청구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근거 조문에 대해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의 조문을 참고 표시에 써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공시송달과 관련돼서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2006년 2월 8일자 2005모 507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768에 보시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앞선 판례에서 살펴봤습니다.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하게 공소장이 기재되어 있는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요건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를 하고 있는데 기록상 나타나는 곳으로 다 송달해 봐야 되고 또 소재 탐지 촉탁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만 송달해 본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769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 제기 기간이란, 저희가 상소 제기 기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지요. 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에 위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없었다면, 4768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 그 판결이 그 날짜에 선고될 수가 없었겠지요. 공판 절차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러한 법원의 직무상 위법과 피고인이 상소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절차의 위법이 피고인이 상소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공판과 판결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의 혜택, 특히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 거주지 변경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못하게 불복의 기회를 박탈해버린다면 피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상 위법을 통제하려고 하는 형사상소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소권 회복에서 이야기하는 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규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규책 사유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의 해태라는 규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 제기 기간에 도과하는 결과 사이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 위법한 공시 송달 및 판결 절차라는 것이 개입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4771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법한 공시 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길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즉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법리를 설시한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상소권 회복의 청구는 그와 같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 7일이겠죠, 결국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면으로 원심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 제기를 못했는지, 자기가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는 것을. 한편 주의해야 되는 것이 사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때에는 상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소권 회복 청구서와 상소장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예, 실무상 유의하셔야 되죠. 상소권 회복 청구서와 더불어서 상소장을, 항소 같으면 항소장, 상고 같으면 상고장, 뭐 항고 같으면 항고장 같은 것을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상소권 회복 청구서만 이제 제출해도 안 되고 상소장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 346조 3항을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에 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복 수단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소권 회복 청구까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상소 제기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상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상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죠. 항소장, 상고장, 항고장 이런 식으로요.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항소장은 어디에다 내느냐? 항소장은 1심 판결이나 1심 항소니까 판결이죠. 1심 판결을 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고장은 2심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모두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때는 1심 법원에 그러면 1심 법원에서 기록을 잘 정비해 가지고 그 항소 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고장도 2심 법원에 제출하면 2심 법원에서 기록을 잘 정비해 가지고 상고 법원에 3심 법원 대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공소제기 효력과 관련이 있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판결이 내려지면 그렇죠. 이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다가 상소장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소장 제출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상소 제기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소 제기 기간 판결 선고한 때로부터 7일 내에 이게 상소 제기 기간이죠. 이 기간 내에 판결 선고한 때로부터 이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 법원에다 판결을 선고했던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판결을 선고했던 법원에서 기록을 잘 정비해서 다시 소송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1심 항소 같으면 항소법원으로, 상고 같으면 상고법원으로 이렇게 송부하게 되죠. 그와 같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상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좀 이따가 상소제기 효력과 관련해서 같이 다시 보도록 하고요. 항고를 하면은 항고장을 역시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을 한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상소는 서면으로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344조에서 제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344조 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즉 제소자죠. 제소자인 피고인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누구에게요? 원심법원이 아니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때에 상소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원심법원이 아니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도 적법하게 상소가 그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제소자의 경우 특칙에 의하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소 제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자 특칙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준용되지는 않고 그 구체적인 경우에 제소자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라는 판례를 제가 소개하면서 재소자 특칙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상소 제기가 되면 상소 제기에는 두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정지의 효력과 두 번째는 이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정지 효력에 대해서 보면 상소 제기에 의해서 원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가 되겠죠. 그 확정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요. 다만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09조에 보시면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보통 항고의 경우에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죠. 다른 항소나 상고와 마찬가지로. 다만 그와 같이 보통 항고에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으로 별도로 집행 정지 결정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 법원이나 항고 법원에서 비록 보통 항고이지만 결정을 집행할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심의 효력. 이심의 효력이라는 것은 소송 계속, 특정 사건을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상태가 소송 계속인데 그 1심 법원에서부터 항소 같으면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상고 같으면 2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3심 법원으로 언제 이 소송 계속이 옮겨가는 효력을 2심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런 2심의 효력이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기준 시설, 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타임란에 써놓은 것이죠. 원심 판결 선고한 때에 2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원심 판결 기준 시설, 상소 제기 기준설, 요거를 1번이라고 하면 원심 판결 기준 시설은 요 1번에 2심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고, 상소 제기 기준설을 2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2설은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 제기됐을 때, 상소 제기 기간 내에 반드시 요 시점이 아니라도 상소 제기 기간 내에 1과 2 사이에서 상소가 제기되었을 때 2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보는 것이 상소 제기 기준설이고, 3설이 소송 기록 성부시설입니다. 상소가 제기돼서 상소를 제기받은 원심 법원에서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잘 정비를 해서 상소 법원에 송부할 때 효력이 생긴다는 소송 기록 성부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85년도 7월 23일자 855 1, 2 결정을 보시면 항소법원의 소송 계속은 언제 생기느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2심된 때로부터 생기는데 언제까지 소송 계속이 생긴다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되거나 상소 제기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소송 계속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비록 항소법원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동그라미 2와 같은 상소 제기 기준설을 취해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가 제기될 때까지는 소송 계속이 1심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요 참고 표시에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의한 323에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심급마다 미친다고 했는데 심급마다 선임의 효력이 미치는 그 심급에 미치는 효력의 기준 시점이 2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다. 이런 설명이 강의한 323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니까 1심 공판 절차에 관해서 변호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2심의 효력이 상소 제기 기준설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할 때까지 1심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심 변호인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소 제기 기준설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다시 판결로 돌아와서 4784에 보시면 항소법원은 피고 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 계속
항소법원의 소송 계속이니까요. 당연히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때까지 수소법원이죠. 소송 계속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도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서.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에 관한 20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8조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 것인데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20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은 208조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구속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사항이 85512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512 결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송 계속이 언제까지냐 그것과 관련해서 2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대한 상소제기 기준설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수소법원에서 구속을 할 때에는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20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5조에 보시면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해서 아직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을 때에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든지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을 허가한다든지 구속을 집행정지한다든지 그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직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기록이 상소가 제기된 다음에 소송 기록이 송부되기 전까지의 그 사이 기간 또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소송 기록이 송부될 때까지의 기간, 아까 말씀드린 타임라인에 의하면 판결 선고 시가 있고 상소 제기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송 기록 송부 시가 있을 텐데요. 이 판결 선고 후부터 소송 기록 송부 기간 사이에 이와 같은 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원심법원에서 해야 되는지 또 상소법원에서 해야 되는지 혼동될 수가 있는데 기록이 송부될 때까지는 원심법원이 그와 같은 105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하도록 한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공백을 메워두려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상소의 효력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